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저희 시선 집중은 오늘도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3명의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영화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한국 영화 산업의 현주소와 극장의 실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추석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영화 관람이죠. 그리고 영화관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영화관의 어제와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3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영화 마라톤, 좋지 아니한가, 대립군 등을 연출한 정윤철 감독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예술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에무시네마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정책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분 감사드리고요. 혹시 3분은 구면이신가요? 아, 네. 뭐 이 노 교수님하고는 구면이고 우리 시네마 대표님하고는 초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예전에 뭐 영화 연출 표준계약 연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영화 감독자 부대표 하셔서 저희 자주 만나 회의하고 했던 사이고요. 예. 김 대표님은 좋은 극장 하고 계시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두 분에게는 우리 김 대표님이 초면이시네요. 그럼 우리 김 대표님께 좀 먼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에무시네마 좀 소개 좀 해주신다면. 에무시네마는 저희 그 경희궁 뒤쪽에 위치한 그 예술영화관이고요. 거기가 이제 복합문화공간 에무라고 해서 층별로 좀 공간들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 이제 지하 1층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고 1층은 이제 북카페, 그다음에 2층이랑 3층은 예술영화관 에무시네마로 운영하고 있고요. 예. 루프탑은 이제 봄, 여름, 가을 시즌에 이제 별빛 영화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워낙 속물이어가지고 예술 영화만 상영해가지고 수입이 됩니까, 대표님? 예술 영화만 상영을 해서. 네. 이게 저는 이제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조금씩 그 관객들이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개봉작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개봉작이나 아니면 기획전을 통해서 예를 들어 뭐 한국 영화 기획전을 할 때 네. 그 소독제에서 이제 좀 대상 받은 그 5번째 흉추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이렇게 집중해서 상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이제 뭐 이명세 감독님의 M이나 그 장화홍련이나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상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당시에는 뭐 상업 영화일 수 있지만 다시 이제 그 저희가 기획전을 할 때는 또 그 지금 10대나 20대 분들한테는 새롭게 보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관객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자막을 또 그 상영하고 있어서요. 이번에 그 베테랑 2도 영어 자막으로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관객들한테도 그래서 홍상수 감독님 영화나 그 아가씨 그 박찬욱 감독님 예전에 했던 영화나 뭐 기생충이나 이런 거는 이제 외국 분들도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영어 자막으로 상영했을 때 또 많이 모이고 있어서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발버둥을 치시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추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영화 관람 아닙니까? 뭐 잠시 후에 좀 이야기 좀 나눠보겠는데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 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시민들은 영화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직접 거리로 나가서 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 내용 잠깐 듣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극장에서 처음 본 영화 기억하시나요? 배너 처녀 때 배너, 배너. 예, 그거 2번 3번은 본 것 같아요. 아,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백투더퓨처인가? 너무 재밌었죠. 그게 과거색으로 갔다가 오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극장에서 처음 봤던 거는 전도의 안의 약속. 남자친구랑 같이 봐서 되게 감동적으로 봤어요. 남자친구랑. 사람들이 극장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사실 사운드가 좋지 않아서 영화관은 이제 공간도 되고 집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그 여유죠. 그냥 핸드폰이나 그 TV하고는 틀리게 영화를 보려면 극장 가서 보는 게 제맛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가볍게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막 챙겨가지고 가지 않아도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러니까 몇 분 안 되는 대화이지만 극장이라고 하는 용어와 영화관이라는 용어가 지금 섞여서 나오고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여전히 뭐 극장이나 영화관 둘 다 우리가 혼용해서 네.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실은 극장이라는 표현은 공연하고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을 아우르는 개념이어서 좀 더 공연도 같이 하는. 그렇죠. 그래서 뭐 연극을 하는 것도 극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니까요. 네. 그래서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흔히 뭐 영어로 무비 시어터나 아니면 시네마라고 부르는 공간은 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공간인 거죠. 아, 그러면 지금 그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그냥 영화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그리고 영화를 관람하기 위한 이런 어떤 공간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걸 언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관이라는 곳이 프랑스에 있거든요. 프랑스의 이제 남불 쪽에 있는 뭐 막세유 옆에 있는 시오타라는 조그만 도시에 예. 있는 이제 레덴, 뭐 에덴 동산할 때 그 에덴입니다. 에덴이라는 극장인데 그 극장이 생긴 게 1889년입니다. 지금도 있고요. 네. 근데 1889년엔 영화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영화가 처음으로 태어난 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류미에르 영재가 1895년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찍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기차가 이렇게 역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네. 그 장면에 그 기차역이 시오타라는 도시거든요. 바로 이 에덴 있는 도시가 예. 바로 시오타고요. 그 영화를 처음으로 틀었던 극장이 이 극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극장은 1899년부터 지금까지 영화 전용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극장에서 영화관으로 이 바뀐 어떤 그 시점은 언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뭐 네. 영화사 가르치다 보니까 뭐 집에서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그러니까 공연하고 영화를 활동 사진을 처음으로 틀었던 장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협률사라는 곳을 이야기하거든요. 협률사? 예, 지금 세문안교에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곳이 협률사, 나중에 원각사로 이름이 바뀌는 지금으로 따지면 극장 겸 영화관. 이었던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 공연 양식의 전형적인 특징인 그러니까 공연자가 가운데 있고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 있는 관중이 예. 둘러싸 있는 형태여서 당시에 이 협률사와 원각사는 원형 극장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1902년에 만들어졌었고요. 그것이 이제 1910년 정도 오면 우리나라에도 활동 사진이 자리를 잡으면서 예. 전용 영화관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예. 흔히 뭐 경성 고등연회관 이라는 것이 1910년에 처음으로 생겼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정인철 감독님은 영화관에 가서 이때는 극장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처음으로 봤던 영화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아, 네. 진짜 좀 전에 그 시민 인터뷰 때 어느 분이 여성분이 배너 봤던 기억났다 그러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도 떠올랐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저희 그 피아노 학원 다녔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저를 데려가서 배너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대한극장인 것 같아요. 근데 대한극장. 뭐 재개봉이겠죠. 저희 예. 나이 때니까. 그때 보고 정말로 진짜 너무나 놀라운 신세계를 보고 그리고 영화도 너무 재밌고 진짜 아직도 정말 기억에 선명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 영화 감독이 되겠노라 결심한 것도 혹시 그때였을까요? 아, 그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때 저희 꿈은 이제 과학자였기 때문에. 네. 오, 네, 그래요? 뭐 영화는 진짜 재밌는 세계가 있다. 예. 그 정도였고요. 오. 그리고 저는 뭐 중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영화를 엄청 보진 않았어요. 네, 당시에
뭐 천녀유혼이라는 네, 홍콩 영화의 그 왕조연 네, 배우의 다시 뭐 모든 청소년들이 그때 중고등학생들이 그 영화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보고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제가 꿈이 바뀌면서 이제 영화 감독이 됐습니다. 영화에 빠졌던 겁니까? 여우 그러니까 주인공에 빠졌던 겁니까? 그때 확실히 여우 주인공에 빠졌던 거죠. 네. 아, 솔직하시네요. 네. 우리 김상민 대표는 처음 봤던 영화가 뭐였어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 유치원 때였을 것 같은데. 유치원 때 영화를 가셨어요? 네, 서울극장에 밤에 이제 라이온킹 보러 갔었던 것 같아요. 라이온킹이요? 아니 제 나이 때는 또 네. 라이온킹 볼 수 있는 영화가 네. 그렇군요. 우리 노 교수님. 네, 전 제가 아마도 기억하는 첫 번째 영화 경험은 존 보만이라는 감독의 엑스칼리버가 처음 기억입니다. 1981년 작품이고요. 예. 거기에서 이렇게 호수인가 뭐 어딘가에서 이렇게 요정이 엑스칼리버를 그 아서 왕한테 이렇게 건네주고 마지막에 돌려받는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나고요. 그 이듬해 겨울쯤에 본 레이더스, 인디아나 존스 1편이죠. 네.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나치들이 이렇게 성괴가 열려가지고 얼굴이 쫙 말라가는 그 끔찍한 장면, 뭐 배 무글거리는 장면에서 녹아버리죠, 얼굴이. 네, 장면이 기억납니다. 네. 장면. 그러니까 첫 영화를 얘기하니까 다 연식이 나오네요. 저는 처음 봤던 영화가 학교 단체 관람이었는데 김진규 배우님이 주연했던 성웅 이순신이라고. 네, 그게 아마 70년대 영화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아마 기억으로는 그걸 처음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애국심을 불태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대단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사람들에게 영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까? 데이트 장소입니까? 뭐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감독님? 어떻게 규정을 하세요? 정말 뭐 시간 되면 영화나 볼까? 뭐 이런 말이 이제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데 네. 사람들이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볼거리가 많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TV도 있긴 했지만 그 전에는 뭐 정말 60년대 TV가 이렇게 보급 안 됐을 때는 거의 1년에 한 10편씩 그 영화를 보셨고 그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영화 관람 횟수가 거의 4편 정도 넘을 정도로 1년에 다른 일본이 한 지금 1.4편이거든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직도. 그러면서 특히 이제 뭐 데이트 코스라든지 지금 추석 이제 연휴지만 그때 가족들과 이제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같이 가서 영화 보면서 이제 좀 추억 좋은 그 경험을 쌓고 또 그 이야기거리도 만들고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대중들이 어떤 문화를 쉽게 또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영화를 혼자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또 혼자 가서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좀 외로울 때 아니 뭐 생각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영화를 보면서 좀 다른 세계에 빠졌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뭔가 좋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습니다. 저 때만 해도 혼자 영화관을 가는 것은 모태솔로임을 자인하면서 외로움을 그냥 만방에 그 표시하는 그런 행위로 금기 사항이었는데 좀 바뀌었군요. 혼자 가서 영화 보는 맛도 있습니다. 우리 김상민 대표님은 지금 공간을 직접 운영을 하시니까 찾아오는 분들은 주로 그러니까 찾아오는 분들의 모습을 많이 지켜보실 거 아닙니까? 어떤 모습을 주로 포착을 하세요? 보시다 보면 이렇게 영화를 보시고 되게 흐뭇해하거나 또 감동을 받아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주로 연인입니까? 주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또 이렇게 따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혼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이제 영화관 운영하면서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관들이 많이 있고 개봉작들은 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관에서도 틀고 저 영화관에서 틀고 하면 이게 겹치기 때문에 관객은 어디서 볼까 정도로 이렇게 한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특히 미니시어터 같은 경우는 그 극장에서만 상영하는 영화들이 있고 또 거기서 발굴되는 그 영화와 또 감독님들 간의 또 인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시기에 그 극장들을 이렇게 살리는 운동들을 감독님들이 직접 하셔서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영화관 저희 극장에서만 상영하거나 또 이렇게 상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 영화관이 또 가질 수 있는 좋은 또 의미이지 않을까. 요건 좀 노철현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추석 하면은 항상 가족이 같이 영화를 보는 거 이렇게 딱 뭐 등식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석에 맞춰서 영화를 개봉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잖아요.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언제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까지라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명절이 되면 실은 젊은 친구들은 용돈이 두둑해지는 시간이죠. 아, 그거 연관 있나요? 예, 그래서 오. 젊은 층들이 극장에 갈 수 있는 자유가 이제 주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그 자유라는 단어에 상당히 꽂힙니다. 옛날에는 영화 가는데 상당히 지금 그 자유가 보장돼야만 됐던 시절도 있긴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이제 극장을 가는데 뭐 용돈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는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극장 간다면 믿어주고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제 추석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찾아올 수 있는 심지어 가족 단위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간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 기간에 개봉하는 영화들은 예. 뭐 12세나 15세 미만의 영화들 해서 온 가족이 함께 봐도 부담 없는 그리고 장르로 굳이 따지자면 약간 코믹 분위기가 약간 섞여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는 것 요즘도 같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나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이번에 이제 개봉하는 베테랑 2를 놓고 이건 심각하지 않을까 하시지만 유머 코드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가족과 함께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또 그 영화관의 단편 중에 하나가 간식 아닙니까? 간식도 좀 변천사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일단 극장에 저도 어렸을 때 극장에 갔을 때 항상 그 뭘 먹을까 또 거기서 파는 음식들이 상당히 또 이렇게 별로 뭐 사실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닌데 되게 또 극장에서 먹으면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는 뭐 콜라나 사이다 뭐 그런 거에다가 이제 약간 뭐 오징어 뭐 땅콩 뭐 이 정도로 사실은 좀 냄새 나는 것들이죠. 네, 그러면서도 심지어 저는 뭐 어렸을 때 극장 갔을 때는 다들 뭐 담배도 피고 막 그럴 때니까. 아, 맞아요. 네, 예. 저도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참 믿기지 않는데 뭐 담배 피고 막 오징어 먹고 심지어 뭐 술도 드시고 예. 이러면서 뭐 심지어 떠들기도 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약간 더 패스트푸드나 뭐 좀 특히 이제 팝콘 저희 어렸을 때는 아마 팝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러게요. 팝콘이 이제 생기면서 핫도그나 뭐 여러 가지 버터구이 오징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더 요즘 젊은 세대에 맞춰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팝콘이 왜 이렇게 비싸야 될지가 참으로 의문스러운데 그건 좀 이따가 따로 떼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네. 근데 지금 영화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충무로의 터줏대감으로 불리던 대한극장 이게 이달 말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21년에 이미 종로의 서울극장이 문을 닫은 바가 있고 또 그 전에 많은 영화관들이 지금 문을 닫았잖아요. 우리 노 교수님은 이런 소식 그러니까 전에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우리 뭐 김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뭐 작년에 그 63년에 개관했던 원주시 아카데미가 문을 닫았었잖아요. 그리고 뭐 아직도 뭐 광주에는 34년에 개관한 뭐 광주극장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 예.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런 오래된 극장을 일종의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뭐 지자체나 국가에서 현재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땅값이 그렇게 비싸다는 그 샹젤리제 거리 주변만 하더라도 뭐 링컨 극장이라든지 뭐 막스랭다 극장이라든지 뭐 그랑렉스 극장이라든지 뭐 그랑렉스는 거의 2,700석이 넘는 정말 수지타산이 절대 나오지 않는 극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또 이렇게 기억을 갖고 있는 극장을 오래된 극장들을 좀 이렇게 보존하고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그 원주극장 같은 경우 특히 네. 좀 이렇게 약속대로 이렇게 지켜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그 영화관들 중에 이제 일부 영화인들은 많이 가서 또 거기 그
현장 철거 현장에서 이제 철거 반대를 참여하셨고 또 저희 한국예술영화관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 15개 정도 극장이 있고 이제 제가 이제 부회장으로 있고요. 이제 최나경 대표님이 이제 회장으로 계신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협회 어워드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원주극장 분들 좀 모셔가지고 좀 이렇게 대상을 이렇게 드리면서 네. 좀 그 심각성을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알리고 또 그분들이 그 활동을 좀 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도 갖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연관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이제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충무로라고 하는 어떤 그 표현으로 대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더 이상 충무로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예전부터 성립이 안 됐죠. 네, 네.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충무로의 영화사들이 예전에 많았었고 거의 80년대까지. 네. 그리고 뭐 정말 촬영 버스도 다 거기서 모여서 배우들 아침에 일찍 뭐 6시에 밥 먹고 또 촬영 현장으로 가고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뭐 대한극장이나 뭐 단성사나 그렇죠. 여러 뭐 국도극장 뭐 옛날 극장들 모여 있고 그래서 정말 충무로는 진짜 영화 산업 내지는 뭐 진짜 영화 관객들의 어떤 진짜 본산이었는데 이미 2000년대 들어와서는 다 영화사들도 강남이나 뭐 다른 곳으로 다 이전했고 또 구도심이잖아요. 약간 그쪽이.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상권도 죽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지금 이제 대한극장이든 뭐 단성사든 이런 서울극장이나 이런 극장들 문을 닫는 계기도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지만 그래도 충무로가 마치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처럼 한국에서 한국 영화는 이제 충무로 뭐 그런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화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끊고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는 시선 집중 한국영화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지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애무시네마 대표, 노철환 인하대 교수, 정윤철 감독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각한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영화관보다 OTT를 더 많이 찾는다. 그러면서 영화를 소비하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게 좀 일반적인 진단인데 어떻게 세 분 동의하십니까? 감독님 동의하세요? 완전히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극장에서 천만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긴 해요. 네, 뭐 범죄도시라든지 뭐 파묘, 뭐 또 서울의 봄, 그리고 또 뭐 200~300만으로 뭐 어느 정도 흥행이 되는 영화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물론 이제 예전만큼은 못해졌죠. 상당히 그 편수도 줄고 또 흥행작들도 준 건 사실이고. 근데 물론 또 OTT가 굉장히 뭐 대세가 된 건 또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굉장히 약간 혼전을 벌이고 있는 약간 춘추전국 시대 같다. 과도기. 네네. 그래서 누가 승자가 될지 아니면 서로가 어떻게 균형점을 잡아서 뭔가 시장을 양분하거나 또 시장을 확장하고 그래서 서로가 다 해피엔딩이 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 교수님의 진단은 어떠세요? 네, 저도 감독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요. 원래 영화는 영화사 역사를 이렇게 훑어볼 때 항상 다른 영상 매체에게 위협을 받아왔어요. 1930년에는 뭐 흑백 TV가 등장을 했고 60년대에는 컬러 TV, 뭐 80년대에는 VHS 비디오가 뭐 90년대에는 DVD, 뭐 그리고 2000년대에는 인터넷을 포함해서 항상 위기가 있었는데 영화는 나름의 새로운 기술들, 뭐 화면을 키운다거나 컬러를 도입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거든요. 네. 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OTT 시장이 극도로 커진 거는 지난 코로나 기간 때였고요. 안타깝게도 그 기간 동안에 극장이 폐쇄되거나 이렇게 제한 상영을 하면서 관객들이 극장과 멀어졌던 시기에 OTT에 영화를 볼 곳이 없다 보니까 OTT에서 영화들을 비싸게 사기 시작했고 관객들이 처음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은 극장이 아니라 OTT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절이 코로나 기간이었다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극장이 회복이 덜 되면서 IPTV 시장은 줄어들고 뭐 개봉한 지 한 달 만에 OTT로 풀리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이 관객들이 그래 한 달만 기다리면 뭐 OTT에 풀릴 건데 뭐 시간 돈 들여서 힘들게 극장 갈 필요가 있을까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김상민 대표께 좀 여쭤볼 텐데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어떤 이 현상 내지 논쟁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저희 극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저희가 지금 비포 선라이즈 선셋 미드나잇을 이제 올해 이제 개봉을 했지만 그 배급을 하고 근데 그러기 전에 저희 극장에서만 단관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OTT에 다 나와 있는 거지만 이거를 다시 극장에서 본다라는 거는 또 다른 그 경험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 어떤 시절의 그 감정들을 소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틀어도 관객이 많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 이터널 선샤인이나 천민매일 이런 거를 이제 올해 겨울이랑 봄에 틀었는데 단관 저희 극장에서만 했었는데 상당히 좀 관객이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 아트나인에서도 리얼리티 바이시라고 그 청춘 스케치라는 그 타이틀일 거예요. 한국 그 제목은. 근데 그게 국내에서는 개봉을 안 했었더라고요. 근데 아마 비디오나 OTT로는 많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아트나인에서 이제 단관으로 최초 개봉이어서 그런 것도 좀 많이 관객이 유입이 됐었던 것 같고 거꾸로 개봉을 하는 거네요. 이미 풀린 작품들을 OTT에 풀린 작품을. 네. 그런 것도 가능하구나. 그럼 아무튼 영화관의 미래를 지금 좌우할 요소 가운데 하나로 지금 꼽는 게 OTT고 또 한 가지가 사실은 티켓 값이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도 이제 한번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됐던 게 배우 최민식 씨가 MBC TV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갑자기 가격을 올리면 나라도 안 간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해서 이게 이제 그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들어봤거든요. 이야기 쭉 듣고 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극장을 자주 가세요? 그냥 남편이 티켓팅 하면 같이 따라가니까 그렇긴 하지만 많이 부담스럽죠. 전 솔직히 집에서 TV에서 구매하는 거 그걸로 솔직히 10,000원이면 두 사람 같이 봐도 되고 그래서 뭐 요즘은 아무래도 넷플릭스는 자주 봤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뭔가 재미있는 영화라면은 꼭 가야 돼요. 부담스럽죠. 차라리 연극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돈을 좀 더 보태서 뮤지컬을 보든지. 지금 이 목소리 중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나온 분 집에서 10,000원이면 둘이 같이 보는데 이게 딱 제 얘기인데 사실은. 근데 노 교수님 우리나라 지금 관람료가 비싼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이 티켓값을 놓고 우리 최민식 배우의 이제 발언을 통해서 여러 고민과 이렇게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현재 주요 멀티플렉스 주중은 뭐 14,000원, 주말은 15,000원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14,000원, 15,000원이 된 게 실은 최근이 아니고요. 2022년입니다.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매년 1,000원씩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통계를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19년에서 뭐 3년 뭐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는 거예요. 한참 올랐던 시기에. 그래서 인상률이 한국이 상당히 높은 것처럼 실은 써져 있는데 더 길게 7년 정도 뭐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계적인 관람료 인상 추세에 우리나라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요. 또 평균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외국에 비해서도? 예. 뭐 제가
뭐 사례를 좀 찾아왔었는데요. 예. 제가 주로 이제 프랑스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프랑스가 2019년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CGV 같은 빠떼 시네마의 극장 하나가 뭐 12.9유로였었거든요. 이것이 22년에는 14.7유로 그리고 올해는 현재 17.2유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이렇게 환율을 바꿔 생각하면 19년에는 19,000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25,000원이 된 겁니다. 인상률이 33%나 예. 되는 거죠. 심지어 같은 극장인데도 14구 파리 14구에 있는 극장은 일반 관람료가 20.9짜리도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오르긴 오른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오른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려고. 아주 심플한 답변을 해주셨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오르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겁니까? 그러니까 실은 10,000원 미만으로도 운영을 해도 뭐 우리 김 대표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람료가 줄어들면 이 관람료를 나눠 갖는 이 모든 구조가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은 관람료를 올린다고 해서 극장이 가져가는 거는 절반 미만인 거고요. 네. 나머지는 그 영화를 만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눠가는 형태인 거죠. 그래요? 그럼 우리 감독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관람료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고르게 나눠 갖는다고 지금 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렇게 고르게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까? 네,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뭐 5대 5로 나누던 제작사와 투자사가 50% 가져가고 극장이 50% 가져가고 뭐 그런 구조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15,000원 이렇게 값이 올랐어도 각종 또 극장에 해주는 할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통신사 할인부터 여러 가지 할인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그걸 잘 이용하면 뭐 12,000원 심지어 10,000원 뭐 이렇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일단 그냥 현찰로 내고 갔을 때는 이제 그렇게 극장에서 현매할 때 오른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극장 측이 입은 그 아시다시피 가장 타격받은 게 극장이잖아요. 모일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때 사실은 그 3사 뭐 롯데시네마, CGV, 뭐 메가박스 이런 데서 거의 그때 빚을 내서 그걸 유지한 것만 해도 몇천억 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좀 그걸 환수하려고 하는 또 그 취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조금 더 관객분들도 약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극장도 하지만 또 그런 관객분들의 뭐 어떤 좀 심리적인 저항을 또 이해해서 조금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좀 티켓값 관람료라고 일반에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무슨 석 해가지고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가격이 막 차등화되고 있잖아요. 이 현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영진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올해 상반기 평균 관람료는 9,698원입니다. 작년에 10,000원을 넘었다가 다시 지금 떨어지는 추세인데요. 이 관객들이 생각할 때 티켓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방금 말씀하신 특별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이 큰 뭐 아이맥스관 이나 아니면 의자가 막 흔들리는 4DX관 이런 경우는 2만 원 정도 하고요. 연인석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해서 이제 뭐 침대처럼 이렇게 누워보는 템퍼 시네마 이런 곳도 있거든요. 5만 원입니다. 5만 원? 예. 그러니까 그런 한번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그래 데이트하러 극장을 가볼까 하면 기본 관람료에 뭐 팝콘 정도만 생각하면 됐는데 지금은 특별한 경험이면 그러면 일반관이 아니라 특별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편하게 누워서 보고 싶어라고 하면 영화값만 10만 원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담이죠. 거기에 이제 시네드 셰프라고 해서 이제 CGV 사례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음식까지 세트로 밥 먹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 음식이 뭐 7만 원, 물론 아주 고급 코스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화려한 데이트는 되지만 30-40만 원이 들 수도 있다라는 아주 작은 사례들 때문에 극장이 비싸다라는 인식을 저는 심어줬다라고 생각하고요. 극히 일부의 사례다. 뭐 비행기 1등석, 비즈니스석, 뭐 이코노미 이런 구조로 이제 극장도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짠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거. 근데 그 김 대표님 운영하는 에모시네마 같은 경우는 관람료가 얼마예요? 저희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 예. 저희가 예술영화관 협회 뭐 15개 극장 플러스 뭐 국내 독립예술영화관들이 아마 한 50개 정도 될 텐데 코로나 때 아마 인상을 거의
한 곳이 없을 거예요. 네. 오히려 더 올리면 예. 관객이 더 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약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올렸을 때 관객이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극장을 안 오게 되면 생태에 이게 역순환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 문제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신사 각종 할인 혜택을 이제 그 멀티에서 그 진행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제작사랑 배급사한테 이제 보통은 5대5 정산을 하는데 예. 통신사나 각종 할인 혜택을 빼면 5,000원 미만으로 정산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투명하게 어떻게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통신 그 비밀 통신사 등과의 어떤 비밀 유지 계약으로 해서 이제 공정하거나 투명하게 알려지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그 가격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식의 접근일 수도 있는데 영화관은 부금을 정산해주는 그런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제작사나 배급사와의 어떤 그 협의를 통해서 같이 금액이 측정돼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그 같이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예, 제가 그 관람료 관련된 연구를 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 하고 해서 논문도 뭐 몇 편을 썼었는데요. 네. 그런 논의가 할리우드에서도 100년 전부터 실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이제 최초로 개발했던 것이 당시에 동시상영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형 영화 한 편에 그리고 싸구려 영화 한 편을 묶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B급이라고 부르는 저 많이 갔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나중에 한국에는 다른 형태의 네. 이제 동시상영으로 옮겨졌는데 이게 되게 복잡하고 힘든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피해는 독립예술 영화가 실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관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영화는 싸구려 영화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오히려 못 보게 되는 보기 싫어하는 그런 그 심리적 저항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 정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네. 아까 이제 최민식 배우 같은 경우 좀 관람료가 좀 비싼 것 같다라고 이제 평을 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동의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괄적으로 요즘 관객분들이 아니라 요즘 그 시민들은 예. 되게 공정함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이제 그거를 올려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수동적으로 뭔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반감이 심하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화 또 천만이 된다. 이런 거는 또 재미있고 굉장히 입소문이 확실하면 뭐 비싸도 찾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뭐 그래도 보지 않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극장 값이 올랐는데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뭐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극장 측의 주장도 약간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반면에 소문이 좀 덜 났거나 아니면은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뭐 독과점 때문에 한 영화만 몰아주고 약간 밀려난 영화들은 오히려 그 극장 값이 비싸기 때문에 또 안 가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예전에 하나의 그런 하나밖에 없는 금액, 관객들이 선택권이 없는 그런 뭔가 좀 공정치 않다라고 느끼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비싼 영화도 있고 좀 저렴한 영화도 있고 또 시간대도 뭐 점심시간, 아침시간, 저녁시간, 골든타임 뭐 이렇게 나뉘는데 좀 약간 관객이 선택할 수 있는 좀 그런 주체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식으로 좀 판을 짜야 되지 않을까. 디테일하게 좀 세분화하는 게 하나의 해법이 되지 그렇죠. 않겠느냐. 선택의 폭을 관객에게 좀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이만큼 받아야 되겠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요즘 시민들에게는 좀 불쾌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조금 전에도 잠깐 정 감독님 말씀 속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영화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 저항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로 좀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화를 이렇게 뭐 제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경제 쪽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때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사치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덜 사용하는 것을 열등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 아주 저렴한 뭐
불량식품 사 먹을 수 없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쌀이나 뭐 이런 것처럼 돈을 많이 벌든 안 벌든 간에 항상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필수제라고 하는데 그 개념으로 볼 때 영화는 사치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화는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관객 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거의 40%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이 경제적인 부담감이 소비자의 마음에는 있고 그로 인해서 영화에 대한 선택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게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재밌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영화는 꼭 극장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에 그 가격 차등화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동의하고 저는 하나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좌석별로 우리도 실은 1,000원 정도 차이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가격 차등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심지어 그러니까 가장 영화 잘 보이는 그 자리의 의자를 아주 좋게 만들어놔요. 보통 의자 거의 한 1.7배 정도로 뭐 해서 뭐 퍼스트 클래스처럼 만들어 놓고 가격을 한 8배를 책정해 놓습니다. 8배요? 네, 같은 극장이에요. 물론 일부 극장이긴 합니다만, 근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일본에는 신분 뭐 이런 그런 생각도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 극장이라는 곳은 누구나 찾아와서 함께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특별한 자리와 특별한 공간과 특별하게 비싼 이런 형태가 되면 대중화하기에는 결국 부담이 생긴다. 나는 데이트하러 왔는데 나 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왜 돈 없다고 우리는 맨 앞자리에 앉아야 돼? 하면 또 눈물 날 커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의 위험 부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시간에 대한 가격 차별제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조조가 되게 쌌거든요. 5,000원, 6,000원 했는데 지금은 10,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조조 할인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조조도 보려면 정말 9시나 10시에 봐야지 진짜 조조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이 나라가 크고 또 이제 지역적인 특정이 있지만 미국은 극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3시에서 길게는 16시까지가 마띠네라고 우리로 따지면 조조입니다. 16시가요. 그래요? 예, 오후 4시까지. 4시까지. 예, 그리고 그것하고 유사하게 돌아가는 영국도 그런 마띠네 제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이 학교 끝나고 우리처럼 지하철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미국은 멀어서.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부모랑 같이 가려면 16시가 넘어야 극장을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처럼 낮에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좀 더 길게 밤늦게나 그리고 적어도 점심 이후까지라도 좀 그렇게 좀 폭을 넓혀준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요. 조금 전에 그 정 감독님 말씀 속에 잠깐 이제 묻어나왔던 게 스크린 독과점 문제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멀티플렉스가 일반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왜 이렇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노 교수님이 좀 이따 또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이제 영화 감독 조합과 많은 이제 영화인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극장 이제 멀티플렉스의 이제 스크린 독과점 때문에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좀 잘 되는 영화만 너무 밀어주지 말고 공평하게 좀 안 되는 영화도 사실은 적당히 망해야 되는데 완전히 폭망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본전은 못 뽑더라도 어느 정도 70% 80%는 수익을 이제 뽑아야지. 뭐 다 그래도 좀 타격이 덜한데 뭐 완전히 극장에서 일주일 틀고 안 되면 바로 쫓겨나기 때문에 뭐 보통 평가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네, 일주일 첫 주말입니다. 올렸다가 영 관객 안 되면 그냥 칼같이 하는 게 한 일주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개봉하고 바로 그 며칠 후에 토요일, 일요일 관객 수로 모든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살벌하네. 뭐 입소문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그렇지만 아주 운 좋게 입소문이 나서 거꾸로 이제 처음에 3등 했다가 뒤에 다음 주에 뭐 2등하고 그 3주에 뭐 1등하고 이런 경우도 혹가다 있지만 굉장히 이건 드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이제 사실 옛날에는 뭐 단성사, 뭐 서울극장, 대한극장 이제 단관극장에서 영화를 개봉해서 몇 달 동안 그 극장에서 쭉 틀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덜했지만 이제 이미 멀티플렉스 시대가 20년 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한국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 비해서 훨씬 심합니다. 그래요? 미국은 전체적으로 이제 극장 스크린 수가 우리나라의 거의 10배도 넘는 4만 개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2,700개, 3,000개 정도 전성기 때 뭐 그 정도 됐는데 4만 개 중에 미국은 아무리 잘 되고 뭐가 대박이 나도 10% 이상은 못 틉니다. 그러면 그 혹시 규정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4만 개 중에 한 10% 4,000개에서 뭐 많아야 뭐 20% 뭐 그 정도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뭐 20%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80% 10개 관 중에 8개까지도 막 잘 되는 영화를 그냥 돌려버리기 때문에 다른 영화들은 피해가 너무 극심하죠. 네. 그리고 관객이 볼 기회도 사실 많이 뺏기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예,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극장이 하도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저희 영화인들도 좀 극장이 일단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목소리를 지금은 이제 뭐 좀 안 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다 같이 극장이 영화계가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또 여전히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객 수가 줄어서 어떤 영화가 잘 터지면은 더 몰리는 현상이 좀 더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지금 2부 시간은 거의 다 돼가는데 노 교수님께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속에서 지금 영화관 운영이라는 게 좀 또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운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극장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19년이 실은 가장 성공했던 시절이거든요. 가장 호황기였었죠. 그때 한 2억 2천 명 정도 들었는데 최근에는 작년도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실은 60% 정도 수준입니다. 반토막 난 거네요. 예, 거의 뭐 반토막 조금 더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극장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심지어 그 코로나 3년 동안에 아주 많은 적자를 본 상태여서 그걸 만회하기까지는 실은 아직 부족한 관객 수인 거죠. 그래요. 역시 또 여기에는 어차피 이제 그 경영의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관통하고 있다. 이 점을 좀 빼놓을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끊고요.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세상을 바로 보는 또렷하고 날카로운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한국 영화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노철환 인하대 교수, 정윤철 감독, 김상민 에무시네마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관, 더 나아가서 한국 영화 산업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는 최대의 경쟁자는 역시 OTT다 라고들 입을 모으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노 교수님? 네. 그 OTT가 실은 그러니까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미국의 OTT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미국의 메이저 스튜디오만 들어갈 수 있는 MPA의 회원으로 넷플릭스가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우리가 할리우드 뭐 직배사를 놓고 싸운 것처럼 실은 현재는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미국발 OTT가 우리 영화 산업 전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다. 혹시 감독님은 실감하세요? 네, 넷플릭스든 뭐 디즈니든 OTT. 그러니까 실제로 오리지널 영화까지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바로 온라인 그 넷 플랫폼에서 바로 상영되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고마운 기회일 수도 있지만 실적으로 관객들의 시간이나 어떤 비용을 이제 잡아둔다는 면에서 극장의 이제 경쟁자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감독님에게 제안이 온다. 네. 한번 제작해봐라. 네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OTT 시리즈나 영화를요. 감사하죠. 안 찍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게 이제 극장과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심지어 또 이제 이게 만약에 극장값만 올랐고 넷플릭스나 이런 게 없었으면은 그 극장 티켓에 대한 말이 좀 덜 나오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넷플릭스 한 달 그 구독료가 극장값이 더 비싸잖아요, 구독료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말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OTT가 없었으면 극장 티켓에 대한 이슈도 좀 적었을 건데 그냥 극장 영화 한 편 보는 값이면 한 달 동안에 뭐 수십 편을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서로 이제 또 극장 쪽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영화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OTT나 영화나 네.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네네네. 결국은 이것은 자본의 문제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OTT의 또 하나의 이제 배우들이나 감독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글로벌 매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전에 아무리 한국 영화가 천만 들어도 그냥 국내에서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OTT에서 뭐가 잘 되고 심지어 오징어 게임 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뭐 주연 배우였던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그렇죠. 헐리우드에서 스타워즈 에피소드 시리즈도 찍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국제적인 이제 어떤 스타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한국 배우나 이 감독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기회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극장용 그러니까 OTT의 또 다른 문제는 이게 배우나 이런 또 제작진들의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한국 제작 이제 도메스틱 국내 영화나 이제 방송 쪽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이 많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OTT나 이런 쪽이 뭐 관객들의 뭐 시간 관객들을 뺏어간다뿐만이 아니라 이 산업적인 면에서도 약간 좀 힘들게 만든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김상민 대표님께는 이 OTT와 영화의 그 경쟁, 예술 영화를 이제 주로 상영하는 입장에서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영화관을 그러니까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뭐 개봉작이나 그 위주로 이렇게 선정해서 프로그래밍을 했다면 OTT가 있기 때문에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경험 이런 거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어떤 배우나 아티스트를 선정해서 그들이 영화를 큐레이션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음악가 김옥희 씨가 이제 선정한 영화 중에 뭐 레옹도 있었고 뭐 그런데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 공간에 가서 사진도 찍고 또 영화 그 공간에서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어떤 경험은 OTT나 그 TV 화면으로 보는 경험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바뀐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노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최종 향배는 아직은 미정이 있지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영화와 OTT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관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관객 수가 줄어들어. 그런데 수익을 올려야 운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스크린 독과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매출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잘 되는 몇몇 영화 빼고는 다 뒷전으로 밀리면 궁극적으로는 그 영화 제작 환경이라는 게 더 열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도시 4가 가장 많이 틀렸을 때가 최대 상영 점유율이 82%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루에 뭐 5회차를 상영하는 것을 전국 스크린을 다 계산했을 때 82%를 범죄도시 4만 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게 좀 독과점이 그러니까 뉴스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 말은 나머지 이제 18%에 해당하는 상영 회차를 당시에 개봉하고 있던 재개봉을 다 포함해서 93편이 나눠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93편은 어떻게 해서든 수지타산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화해서 극장에서는 대형 상업 영화를 보는 거야라는 인식을 관객에게 심어줌으로써 중소형 영화를 관객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영향이 기본적으로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이 작은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은 좀 전에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장의 뭐 의자 수가 뭐 한 30-40개에서 100개 사이 되는 조그만 극장의 팬층은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안드레이 타르콥스키의 1995년작 유작이기도 하는 희생이라는 영화가 13,000을 넘어섰어요. 13,000명이면 관객 수를 만약에 10,000원으로 계산하면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3천을 그 영화가 벌어들인 겁니다. 분명히 손익분기점을 수입 배급사는 넘어섰을 거예요. 그 정도의 관객은 있지만 이 산업 전반을 돌리기에는 정말 미치지 못하는 중소영화의 흥행 수치가 이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정 감독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거의 100년 넘게 1등 영화 산업 국가인 미국에서도 흥행의 뭐 탑10 영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공개되는 이 티어터 수, 극장 수가 4,000개 이쪽 저쪽입니다. 전국에 4만 개 넘는 극장 스크린이 있는데 4,000개 극장에서 튼다라는 것은 아무리 미국에서 전 세계 1등 흥행하는 영화도 30% 이상을 걸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안 하는 미국은 영화 산업 전반에 법으로 규제하는 게 전무합니다. 아, 그래요? 등급 말고는요. 예. 등급도 실은 사설에서 해서 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있긴 있습니다. 프랑스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네. 프랑스는 국가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의를 맺어서 이제 시행령으로 발표하는 형태로 체인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네. 20에서 30% 정도가 특정 영화를 상영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전 세계 1등 극장 산업을 갖고 있고요. 프랑스는 유럽에서 1등 극장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정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러면 상황이 제작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영화 제작 편수가 줄어든다든지 네네. 제작비가 그러니까 깎인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체감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네, 그 코로나 기간 때는 사실은 이제 영화들이 많이 못 만들어졌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코로나 이전에 찍고 코로나 기간에 개봉했어야 될 영화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아직 그때 극장들이 아예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재고가 남아 있는 거죠, 많이. 아직도? 그래서, 그래서 아직도 그게 이제 풀리고 있죠. 뭐 얼마 전에 뭐 보스턴 뭐 그 마라톤 하는 손기정 선수와 그 마라톤 팀의 우리 이야기도 사실 코로나 이전에 찍은 영화를 이제 개봉했던 건데요. 이제 그런 영화들이 이제 많이 좀 어느 정도 소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한 몇십 편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고가 쌓여 있어서 그게 이제 계속 풀려 나가야지만 또 새로운 작품에 투자될 자금이 거기서 뽑혀야지만 또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되는 영화는 사실은 또 되는 구조가 된 게 만약에 뭐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스크린 독과점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딴 영화들이 아예 개봉 안 합니다. 그때 피해갑니다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 되는 영화는 더 잘 될 수 있는 구조가 점점 되고 있고 좀 중소규모 영화들은 아예 개봉이 힘들고 또 개봉이 이제 해서 별로 흥행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런 중소 영화는 이제 아예 투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잘 될 영화와 이제 대작 뭐 블록버스터 영화와 굉장히 작은 20억, 30억 미만의 작은 영화 뭐 이렇게 해도 한 50만 정도에서 손익이 이제 넘을 수 있는 안전한 영화들 그렇게만 되지 한 200만, 300만 돼서 본전이 나오는 그런 한 100억, 70억에서 100억 사이 영화들은 좀 지금 제작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주제는 영화가 아니라 영화관이니까 영화관 산업에 대해서 좀 한정해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면 제 젊은 시절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한극장이나 피카디리니 뭐 서울극장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그 나오면 동시상영관 제가 참 애용을 했는데 가면 기본 3-4시간은 때우는 동시상영관이 있었고 좀 더 나가면 뭐 그 영화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슨 뭐 용의 국물 같은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이런 거 틀어주는 영화관 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 많이 사라졌잖아요. 혹시 지금의 영화관도 어느 시점 가면 사라지는 건 아닐까? 너무 극단적인 질문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 않아야 된다. 네,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이렇게 짧게나마 뭐 한
짧진 않네요. 20년 넘게 이 영화 관련된 산업과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영화는 한 편이 만들어질 때 적어도 막 작게는 1, 2억에서 많게는 뭐 수백억, 천억이 넘는 거대한 자본이 집중된 동네잖아요. 돈이 모이면 모일수록 실은 머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곳이죠. 네. 그리고 그것의 제1시장인 극장이 이 영화 산업 전체가 일시장을 망하도록 남겨두지 않을 거다라는 바람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고요. 전망입니까? 희망입니까? 희망이자 역사로 볼 때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규모는 지금 21세기 초반에 이렇게 정점을 찍었던 것에서 약간 내려올 수는 있지만 이것이 뭐 아주 작게 반토막 3분의 1토막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산업에서 영화관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가장 투명하게 나누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OTT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역사에서 볼 때 가장 많이 본 시리즈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등으로 수익을 감독님도 배우도 거둬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영화였다면 1등으로 돈이 많이 번 영화인들이 되었겠죠. 그래서 영화관은 영화관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배급사, 뭐 제작사, 그리고 영화관, 그리고 거기에 또 인센티브라는 형태로 나눠 갖는 여러 창작자들까지 비교적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나눠 갖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OTT 같은 경우는 월정액으로 10편을 보든 1편을 보든 똑같은 값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돈을 많이 본다고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기본적으로는 아니고요. 그런 10% 정도 받고 파는 거죠. 그냥 파는 거죠. 판매하는 거죠. 네, 넷플릭스든 뭐 디즈니든 그 한 10% 정도의 그 피라고 하죠. 그걸 받고 그냥 파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대박이 나도 창작자한테 돌아오는 건 없죠. 그리고 오리지널 시리즈나 오리지널 영화 같은 경우도 실은 한국의 뭐 꼭 사례는 아니고 유럽 일부 국가는 이렇게 나눠 갖는 형태가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수익은 넷플릭스가 독식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판매에 성공한 이들만 그것을 배급하는 배급사만 돈을 버는 형태여서 한국 영화 산업 전반이 이끌어가고 그리고 영화인들 모두가 영화하는 재미와 돈 버는 재미를 누리려면 실은 영화관 시장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동의하고요. 네. 저도 영화관이 뭐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화관이 이제 운영되는 방식이나 그 방향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는 있더라도 그 영화관 자체가 갖고 있는 영화적 경험을 선사한다라는 그거는 변함이 없을 거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있는 것들이고 제가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TV가 있잖아요, 집에. TV는 보통 이제 거실에 설치를 해놓고 그래서 집에 TV는 되게 중립적인 매체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같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중립적인. 뭐 좀 센 것도 못 틀고 야한 것도 못 틀고. 근데 이제는 모바일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온 가족이 공유하는 미디어 기기로서의 TV가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모바일화가 일반적인 경향이라면 영화라고 예외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도 사실은 가설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극장만의 위기가 아니라 TV라는 그 전통 매체도 똑같이 위기입니다. 맞아요. 요즘 뭐 TV 드라마를 그 본방사수하는 사람들보단 다 모바일이나 이런 데로 다시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금의 이 극장의 위기는 뭐 단순히 뭐 코로나가 그걸 가속화시킨 거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요.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결국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 전반적인 사회를 다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극장만이 아니라 지금 백화점들이나 뭐 이런 곳들도 다 그런 그 온라인 그 이커머스 때문에 다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다 홈쇼핑으로 이렇게 다 사기 때문에 심지어 음식점들도 다 요즘은 다 배달 음식 플랫폼으로 시켜 먹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힘듭니다. 즉 이렇게 그 개인이 모든 거를 구입할 수 있고 또 뭐 배달시킬 수 있고 또 심지어 영화도 집에서 다 혼자서 스마트폰 안에서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제
모든 기존 레가시 전통 사업을 다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영화관도 영화 산업도 그 영향을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인데 그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막을 수는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달을 안 시켜 먹고 음식점 가서 먹는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맛에 어떤 그 나름의 정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먹고 싶고 분위기도 있고 얘기하고 싶고 또 극장 가서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 사실 처음으로 손을 잡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또 우리 아버님 뭐 어머님과 볼 수 있는 그 공유하는 경험 이런 건 사실 또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사실 책방이 망한다고 옛날에 전자북 나왔을 때 이제 모든 서점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대형 서점들 물론 동네 서점 많이 없어졌지만 대형 서점들은 또 굉장히 잘 되고 있듯이 이 안에서 어떤 균형점을 맞춰 나가는 이제 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영화관 안에서 이래서 뭐 연인석이라든지 무슨 석 해갖고 이제 차등화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개인화 경향. 예. 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어떤 형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전 그런 측면에서 그게 영화관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방금 정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음식점은 제가 처음 들어본 사례인데요. 네네. 저는 보통 이제 공연이나 네. 스포츠하고 연결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축구나 야구를 TV로도 충분히 모바일로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현장을 찾아가서 승패와 상관없이 소리 지르면서 보는 것은 그 분위기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극장도 비슷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미디 영화는 같이 웃으면서 공포 영화는 같이 소리 지르면서 야, 옆 사람은 이 장면에서 웃고 이 장면에서 놀라는구나라고 하면서 서로 공감하는 곳이 영화관이라고 생각할 때 특별 좌석이 비싸지면은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서로 공감하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물론 공연에서는 그렇게 가격 차등화를 합니다. 그런데 공연은 뭐 아시겠지만 레베카라는 유명한 뮤지컬이 우리나라 최초로 10년 만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1000만이 아니고요. 근데 영화는 2, 3개월, 뭐 40 며칠, 20 며칠 만에 1000만을 넘을 수 있는 대중 장르잖아요. 네네. 그런 것을 고려한다라면 영화 티켓 값은 비싸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저렴하게 누구나 함께 가도 부담이 없을 기회를 또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영화 서편제가 100만 넘었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었는데. 그죠? 그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때 난리 났었어요. 한 일개관에서 거의 1년 동안 틀어가지고 100만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건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그러니까 뭐 좀 하면 이제 1000만 원 나오니까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근데 극장 수가 이제 좀 줄게 될 텐데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이미 올해 제천 영화제라고 제천 음악 영화제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되게 참 슬픈 게 제천시의 극장이 다 없어졌어요. 뭐 메가박스나 CGV 이런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관객이 안 드니까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화제를 그럼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무슨 시민 뭐 어떤 학교 강당이나 뭐 이런 어떤 홀 같은 데를 빌려서 그 음악 영화제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영화제가 제대로 진행되긴 좀 힘들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극장이 장사 안 되는 극장은 지금 이제 많이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극장이 우리가 한 2,700개까지 늘어났었고 거의 3,000개 가다가 이제 줄게 되는 건데, 네. 저희가 이제 마라톤이라는 영화 개봉할 때 그때 극장 수는 지금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1,400개. 그 저희가 개봉했을 때 개봉관 수가 한 400개 정도 됐습니다. 지금 뭐 1,000개 기본인데 400개면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500만 이렇게 되고 또 심지어 그때 1000만 영화들도 다 400개 정도에서 개봉했습니다. 뭐 그때 왕의 남자라든지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것들도 거의 뭐 그 정도 선에서 분명히 1000만 영화들도 나왔고 대신에 이제 기간이 좀 2, 3주 안에 1000만이냐 뭐 한 두세 달에 1000만이냐의 그 기간이 좀 차이가 날 뿐이지만 볼 영화를 관객들이 못 보게 되는 경우는 앞으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극장 개봉관 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좌석 점유율입니다. 좌석 뭐 1,100개의 극장 의자가 있다면은 과연 30명이 찾느냐 50명이 찾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사실 극장 수가 줄어들어도 별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영화관 하면 이거저거 다 떠나서 영화관이 결코 사라지기 힘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게 추억의 공간이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누구에게나 영화관 하면 그러니까 사연이나 추억은 하나씩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참 뭉클한 얘기 들었는데 뭐 자꾸 제 영화에서 죄송하지만 이제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아버지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뭐 제 영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고마웠다는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뭔가 이런 감성과 또 레트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계속 유지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김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시고. 예, 그리고 그 영화관은 가급적 영화관에서 봐야 한다라는 그 주의가 있는데 이제 그 감독님들이 이제 영화를 만들 때 OTT 화면과 LR로 그 소리가 나오는 걸 예상하고 편집하거나 연출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걸 극장에서 이렇게 처음 경험하고 보고 감독님이 의도한 대로 처음으로 딱 흡수하는 게 그게 또 영화관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 교수님께 미래의 영화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좀 그려주신다면 어떻게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화관은 실은 그 류메르 형제가 1895년에 이 파리시 중심에 있는 뭐 캡순제로 14번지에 그랑 카페 지하 1층에서 살롱당대항에서 영화를 처음에 1프랑씩 받고 영화를 틀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만든 최초의 영화 포스터를 보면 말 그대로 남녀노소가 보면서 놀래는 장면으로 첫 번째 포스터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 성격은 그로부터 벌써 120년, 30년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라는 것은 영화의 내용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극장에서 가까운 나의 지인 그리고 전혀 모르는 타인과 함께 뭐 과거에는 이렇게 제의하고 비슷하다, 제사 드리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표현도 했듯이 우리가 영화 한 곳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것 잊어버리고 전화도 받으면 안 되고 카톡도 대답하면 안 되는 그런 영화에만 집중하면서 서로 공감하는 공간으로서 네. 고요하게 어두운 곳에서 머물 수 있는 장소는 앞으로도 영화관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살 길을 찾아가고 또 결코 줄어들지 않는 산업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똑똑하게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영화관이라고 하는 공간적 특성이 하나가 뭐냐면 같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정서를 공유한다라는 네네. 게 있잖아요. 같이 놀라고 맞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한다는 거. 이게 되게 귀중한 그럼요. 경험이잖아요. 그것이 영화관만이 줄 수 있는 공간적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직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런 거를 또 그러니까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그 어떤 위안감을 줄 수 있고 그런 뭔가 파편화된 개인으로 사는 그렇죠. 게 힘들 때 그렇죠. 그쪽에서 뭔가 무의식적으로 뭔가 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구나를 좀 확인받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영화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네네. 이걸 오늘의 결론으로 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한 영화관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린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은 한국 영화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알찬 추석 연휴 계속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